일단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저는 이제 이 책을 일단 2장까지 2부까지 잘 읽었고 제 이범 선생님하고는 저는 좀 인연이 깊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8년, 9년, 2009년, 10년 이때쯤에 교육부 출입 기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부 출입 기자를 할 때가 이명박 정부 첫 해예요. 이명박 정부 첫 해 두 번째 해 교육부장 출입 기자를 했고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언론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언론사가 다 교육팀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교육부 출입 기자를 하면서 교육팀 기자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을 출입했었고 그때 이범 선생님이 교육평론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때였죠. 그래서 인터뷰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개혁에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초창기에 교육개혁 아제들을 엄청 많이 던졌어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영어 몰입교육, 뭐 어린지 그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뭐 자사고, 자율고 도입하고 뭐 영어 밤 10시 이후에 뭐 학원 금지도 하고 뭐 약간 교육 관련해서 온갖 논쟁을 다 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 저도 그때 진짜 매일 하루에 1개 이상씩 교육 리포트가 공중파에 꼭 나가던 시절이었고 뭐 수능 무슨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분석해가지고 이번에는 수학이 쉬웠다, 무슨 영어가 어려웠다, 뭐 이런 게 다 기사가 되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그런 기사 안 나오잖아요. 무슨 모의고사 한 번 보면 분석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다 기사거리였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 국민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주호라고 하는 교육부장이 이 책에도 나오는 이주호라고 하는 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굉장히 오래 임기를 뭐 거의 같이 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교육부 장관을 끌고 가면서 그 사람이 그런 이명박 정부식의 어떤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그 사람이 아마 교육부 차관을 하고 장관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청와대 교육수석을 했던가 그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의 전체적인 교육개혁을 키를 쥐고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김상곤처럼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주호 장관이 그 역할을 쭉 했었고 그때 이제 그 이범 선생님도 인터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범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교육개혁의 방향을 들어보니까 저도 참 뼈아픈 부분이 많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특히 김상곤 쇼크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그러니까 이범 선생은 민주당 정책연구원을 부원장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광노현 교육감 보좌관을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진보란 말이에요. 넓게 진보 보수 진영을 굳이 구분하자면 진보 진영의 교육평론가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시고 이명박 정부로부터 오히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명박 절대악은 없다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명박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절대악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최명천 보좌관님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수락하지 않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이게 소리가 울려. 소리가 웅웅 울려가지고. 근데 보면 김상곤 쇼크의 원인 96쪽 보시면 되게 잘 써놨는데 마지막 단락에 진보교육계는 입시와 서열화를 비난해 왔을 뿐 입시의 기능과 구조를 밀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아울러 구호나 가치가 곧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착각 내지 아니함에 빠져 있었다. 이런 태도는 사회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사람들에게서 드물지 않은 모습이다. 규모가 큰 개혁을 성공하려면 중앙정치 고유의 시야 그리고 이를 통해 구성된 구체적인 정책 시뮬레이션과 실행 계획이 필수적이다. 김상곤 장관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진보교육 진영 전체의 실패였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정책 뭐 이번에 또 최저임금 인상 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대부분의 정책이 사실은 다 이 늪에 빠져서 외부에서 비판만 하다가 직접 정권을 잡고 뭐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비판하던 걸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그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교육팀은 입시의 구체적인 아마 본인들이 입시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입시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입시의 어떤 강도를 줄일 수 있는가를 많이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디테일한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서 어쨌든 오히려 그래서 노무현 정부나 이때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 때 사교육비도 많이 줄고 어쨌든 교육계에서 의미 있는 조치들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고요.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저도 그때 취재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진보 보수가 다 자유를 추구했거든요. 교육에서의 규제보단 자유를 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자유는 개인의 자율이 아니라 기관의 자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의 자율이 아니고
학교장의 자율이었다는 거예요. 학교의 자율이었고 학교의 자율은 결국 학교장의 자율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 안에 민주주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사고라는 게 결국 이제 자율적인 교과 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를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교사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기존의 교육 그대로 똑같이 했고 근데 교장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어떻게든 국영수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비민주적인 학교 내부의 어떤 그 교육 과정과 연관되면서 결국엔 실질적인 의미 있는 교육 과정을 하지 못했, 교육 계획을 하지 못했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범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얘기 K-에듀 그 온라인 교육하고도 연동돼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학교장의 자유가 아니라 교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과 교사 양쪽이다. 그러니까 교사의 자유는 뭐냐면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지금 우리나라는 교과 과정에 대해서 정부의 통제가 엄청나게 강경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핀란드는 거의 뭐 교과 과정이 아주 한 줄, 두 줄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교과 과정이 아주 디테일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똑같이 가르칠 수밖에 전국의 어느 반을 들어가도 그 시기에 무슨 수업할지 뻔히 안다는 거죠. 왜냐면 전국에서 교사와 상관없이 다 똑같은 수업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교사가 스스로 커리큘럼을 정할 수 있고 교사가 스스로 교과서를 정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교과서 자유 발행제. 교사가 직접 교과서를 써서 나는 이걸로 수업하겠다. 교과서라는 게 꼭 책의 형태는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뭐 팜플렛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교사에게 교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줘야 되고 또 하나는 학생은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또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학교에서 처음에 딱 입학하면 1학년 들어가면 시간표 다 정해져 있고 교사는 알아서 정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그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게 결국에는 학생이 스스로 같은 수학을 듣더라도 나는 A 선생님 수업을 들을래. 나는 B 선생님 수업이 더 좋은데 그래서 본인 스스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시간표를 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돼야 된다. 그게 사실은 진정한 교육에서의 자율인데 우리는 그런 자율보다는 학교 장애 자율 이명박 정부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학교 장애 자율을 선택했고 그 결과 사실은 교육 과정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다만 입시제도만 손대는 수준에서 교육 계획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이범 선생님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교사와 학생의 자유를 더 확장시켜야 된다. 특히 교사의 자유를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이제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재밌게 봤고 우리가 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그런 뭐 정책을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집권했을 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최시영 국장. 네, 저도 재밌게 잘 읽었고요. 저는 이범 선생님 예전에 강의 들은 적 있는데 이 책에 너무나 이렇게 논증도 되게 잘 돼 있고 이 장에 사실 하여튼 이런 모든 분석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책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윤범기 기자님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지금 진보 정부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실수 이게 다 그 뭐라 해야 되나 도덕적 오름 이런 거 이게 옳다 이런 게 확신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가치나 이념적인 부분을 좀 초월해가지고 진짜 실사구시적으로 정말 필요한 정책을 못하고 그냥 옳은 거에 매몰되어 있고 이걸 또 고집하고 그리고 또 그 상황에 맞게 또 그때그때 적절하게 이거를 또 대중과 소통해내지 못한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제 고민 지점은 이런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서 어떤 실제적인 답을 어떻게 보면 뭐 진보 엘리트들인지 중도든지 하여튼 답을 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중을 설득할 것인가 거기다가 이 대입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이범 선생님 맞는 말씀 하고 있지만 이제 이범 선생님 이 책을 이번에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류적으로 언론에서 회자되고 그 대중이 이걸 인식하고 이런 과정이 대단히 오래 걸릴 것 같다. 이제 뭔가 논의가 왜냐면 진보 정권이 이게 실패했다. 이거 그 실패한 그 지점 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걸 찾는 거잖아요. 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런 사실 저는 1장은 안 읽어봤는데 그 온라인으로 사실 한번 이렇게 뭔가 파괴되고 새로운 데서 뭔가 시작한 실험문 같은 게 있잖아요. 오히려
아예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온라인으로 때를 박으면서 뭔가 한 그거에서 뭔가 희망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뭐랄까 이런 뭐 어떤 오피니언 리서치의 갑론을박이 아니라 이런 뭐 K 에듀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경험적인 거를 오히려 교사들이 이런 K 에듀를 통해서 경험적인 걸 좀 쌓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모아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교사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위에서 그냥 뭐 바로 온라인 해라 그럼 때려박아서 애들 하고 그리고 뭐 교육자들도 안 주고 뭐 너무나 이렇게 권위적으로 그냥 위에서 때려서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통 구조를 어떤 교사와 그 교장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다 네트워크를 해서 이걸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거는 진짜 이 라인을 짜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안재희 씨. 네. 말씀하시죠. 네,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이번 학기 때 3학년 때 교체가 되는 게 4학년 교수행 나갈 걸 대비해가지고 수업을 짜는 거라 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교육과정을 갔었는데 그때 좀 들었던 생각이랑 이때 읽으면 들었던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수업할 때 애들한테 뭐 연극을 하라든지 아니면 뭐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보라든지 그런 방법은 생각보다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걸 왜 못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이건 모든 반에 다 같이 해야 돼가지고 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좀 못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2학년한테 이걸 할 거면 2학년 1반부터 2학년 9반까지 쌤들이 다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못하고 그건 또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4시에 반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계속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수능이 한다. 수행평가 위주로 평가를 대신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절대평가도 하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게 대학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국 뭔가 하려면 이 수능을 체계로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체계로 수능이랑 입시랑 해가지고 촘촘히 짜여있는 걸 약간 바꾸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런 생각하면 약간 반대쪽 생각이 드는 게 학생들이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별로 믿는다라고 믿지를 않거든요. 네, 신뢰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몇 년마다 계속 바뀌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이런 거만 대학 입시 제도 때마다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작년에 한 1년 동안 학원 알바하면서 느꼈던 거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은 그냥 대학 입시를 안 바꾸고 그거를 계속 안 바뀌게 놔두는 것만 하고 약간 촘촘히 바꾸는 것만 해도 생각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자주 바뀌고 그리고 교육 과정이 다르게 바뀌고 같이 바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좀 고정시킬 만한 법 제도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 평소 찾아보니까 교육 제도가 어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법이나 시행령으로 많은데 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게 남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전 들었습니다. 네. 네, 최구진 씨. 저는 솔직히 오늘 잘 못 읽어서 패스. 이설아 씨. 저는 일단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고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나름 이제 뭐 자타칭 청년 정치인으로 카테고리화 된 적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실 여의도에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가난한 청년이 없어요. 여의도에서 제가 소득분이 2분이었는데 다 보면은 뭐 장학금 때문에 뭐 이제 등록금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2분위 정도 되면은 이게 국가에서 등록금이 다 나오거든요. 힘들 새가 없어요. 생활비 때문에 힘들지. 근데 이제 등록금 때문에 힘들다. 저 친구들은 한 6, 7분위 정도 되겠구나. 집이 좀 잘 사시는구나.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겪었던 입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랄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물론자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고 특히나 학종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학교에서만 주입되는 이제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입시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그런 적들이고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이명박 정부를 굉장히 찬양하는 마찬가지로 저도 이명박 정부 굉장히 좋아하고 박근혜가 없었으면 전 대학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까놓고 얘기를 해서. 근데 이 진보 교육감들은 항상 자기네들이 이제 생각하는 완벽한 뭔가의 그 이상적인 교실을 꿈꾼다는 느낌을
지역에 가면은 이거 저는 근데 여기서 반대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은 자유발행제를 좀 찬성하지 않아요. 여기는 교사의 약간 능력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건 서울 지역만 그래요. 네, 네. 지방에 가면은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 치여서 이런 연구를 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찬성을 한다고 하면은 저를 굉장히 극보수로 몰아가는데 오히려 저는 진보 쪽에 가깝다고 라벨링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거는 국정교과서가 공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 이제 사람들이 일괄적인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제 저소득층에 더 이제 혜택이 베풀어진다. 여기도 왜 같은 라인으로 쓰다가 약간 지역에 너무 그런 이제 환경들을 고려하지 못하지 않으셨나. 그렇기 때문에 자유 발행대를 옹호하고 있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나머지 맥락들에는 전부 다 이제 사실 동의를 하는 바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너무 이상적인, 아까도 말했던 그 맨 서론에 나오는 이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사실은 전문가와 비전문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 강남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반영되고 있다. 왜 스카이 입시를 전 국민이 알아야 되냐? 스카이 입시의 그 비율을 조정하는 거를 무슨 교육 정책에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제 지방대를 가는 것이 목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지적한 대로 그럼 지방대의 약간 이제 그런 교육 그 인프라의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인데 너무 이제 그 스카이를 가는 것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망은 맞죠. 소망은 맞는데 그렇지 않게 굴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 지적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세부적인 방법론으로는 사실 자유발행제보다는 그냥 고교학점제를 그 문재인 정부의 고교학점제를 그대로 이제 실행시키는 게 맞지 않았나. 근데 고교학점제의 좀 반영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현수 부장님. 네, 이제 보려고 학생부를 한번 뜯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그 학생 생활 교육부로 이제 한번 출력해봤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이제 죽음의 트라이앵글 2008학번이라서 교육부에 교육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끄럽고요. 그럴 것까지. 그래서 죽음의 트라이앵글 그 얘기 딱 나와서 그때 제가 이제 수능 내신 비교과 다 같이 준비했을 때 감정을 다시 느껴보려고 학생 생활 기록부를 떼어봤더니 진짜 학교 밖에서 했던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시경시, 도경시, 뭐 영어 경시, 뭐 정보 경시, 온갖 경시 다 나가고 탭스 치고 그다음에 뭐 등등등 해서 뭐 이제 뭐 전국 경시대 나가고 뭐 국제 경시 나가고 등등등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치고 거기에 이제 논술 대비하고 특히 또 서울대 논술은 이제 동경대 논술 그대로 가져오니까 동경대 기출 문제 다 풀어보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막 주마등 스쳐가는 거예요. 그 학생 생활 교육 한 줄 한 줄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비교과 학교 밖 반영 금지가 아주 잘 된 일이라고 평소부터 생각해 왔고 그래서 좀 방향성은 매우 옳다고 봐요. 특히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이주호 장관의 방향성에 저 매우 동감하는 바라서 진보교육감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교육적 방향성은 늘 보수적이라고 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알겠어, 비공개로 할 거니까 괜찮아. 무조건 비공개를 주시고 네. 특히 이제 저는 이거 딴 거 다 떠나서 마이스터고 만드는 진짜 잘 된 일이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인문교육에만 너무 치중돼 있는데 마이스터고가 확대를 훨씬 했었어야 아마 이범성님도 비슷한 말씀 요즘에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이스터고를 점점 더 확대시켰을 텐데 박근혜 정부가 없애버렸어요. 마이스터고가 고졸 취업. 그렇죠. 그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었는데 메인 아젠다였는데 그게 줄어서 그리고 이번 정부가 원 탈원전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의 과정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리고 여기 교사분들이 되게 많이 계셔서 좀 주저가 되지만 비공개라는 전제하에 이게 자율담론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그 스터디에서 많이 얘기했던 경로 오전성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전 세계에 유례 없이 공교육이 모든 아이들을 다 책임지겠다는 걸로 사회 구조를 짜놨기 때문에 그 하에선 이 체제가 제일 완벽하지 않나 싶거든요, 솔직히. 선생님, 이범 선생님은 뭐 유례 없는 선진국 아무도 하지 않는 체계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사들 핀란드 같은 자그만 나라 말고 5천만 명의 인구가 가진 나라에 교원이 막 몇십만 명 있는 이 교원들을 일률적으로 퀄리티를 높게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건
전 세계 지금 어느 나라도 못 하고 있거든요. 당장 얘기 나오는 미국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은 미국 교육 좋아하는 미국 교육은 일부 상위 그 홍정욱 선생님 나오는 그런 사립 학교들 1년에 등록금 1억씩 하는 그런 학교들 얘기고 실제로 거기 미국 공격은 아시다시피 참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시 때 NCLB로 확 해보려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하도 안 되니까 오바마는 한국 교육 배워야 된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자율담론이 얼마나 우리 현장에 먹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 이제 교사의 개인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게 진보나 보수나 할 것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정책을 해보면서 가능한가 싶은 거예요. 이제 뭐 안 된다고 생각. 아시는 분들이 서울도 그래요? 여기 지방인데 서울 서울이 퀄리티가 높다는 건 맞지만 어떤 측면이면 저희가 이제 교원단체들과 매번 협상을 하잖아요. 좀 조금이라도 뭔가 책임을 요구하는 순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그 최소한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모든 아이들을 진단 평가를 해가지고 미달 학생들을 케어하는 제도를 하자 했더니 제일 먼저 반발하는 게 저희 교총일 줄 알았는데 전교조 전교조가 저희 점거를 했어요. 안 된다. 평가한다고 진단 평가. 네, 평가를 싫어하고 일제부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 책임 안 질 거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사 개인의 관찰 평가로 가겠다라고 이제 좀 드러났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해 보면 전교조 담론과 달리 97%가 이미 진단 평가를 해요. 기초학력 그걸 위해서 3% 교사들만 관찰 평가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교원 단체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약해진 부분. 그래서 지금 새로 뜨는 게 이제 실천교사랑 교사 노조인데 전교조의 영향력이 점점 낮아지면서 그 두 개 뜨고 있는데 이 두 개는 교사 이익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교권 보호를 맨날 해달라. 그래서 교사 뭐 쿠폰 쓰게 해달라, 학부모 안 만나게 해달라, 뭐 등등등 이제 행정 업무 줄여달라. 그래갖고 지금 이제 조의원 집권 기간 동안 공문서량이 50%가 줄었어요. 그럼 잘 되네. 그리고 계속 행정실로 넘긴 업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육이라고 하면은 교무실에서 해야 되고 교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업무 경감이라는 이 얘기만 하고 기존에 이제 옛날에 참교육이라는 가치가 있었는데 여기 요즘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참교육은 없고 교권 보호랑 업무 경감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어떤 교육을 하고 우리가 아이들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담론에서 사라져 있어서 그래서 이게 또 안타까웠던 게 이제 이범 선생님이 2010년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2010년에 이범과 2020년에 이범은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그 10년의 과정 동안 이범 선생님도 제가 보기엔 이범 선생님도 집권 층 정책 결정권자였던 거예요. 민주정권 부원장하시고 인수위하시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책임에 대한 얘기는 늘 모든 강연과 저작에서 빠져 있어요. 반드시 불공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상곤이 이제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까지 예상이 충분히 되는 범위에 없었다면 뭐 없었으면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걸 죄송해야 되는 거고 예측했으면 그걸 이제 던져줬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나도 그 한 줄이라도 필요한 거죠. 나도 이럴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왜냐면 어쨌든 그 이너서클인데 그 이너서클이 자기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약간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살짝 그게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2010년에는 그냥 진짜 파릇파릇한 완전 처음 나온 담론가였으니까 교육 분야에 새로 나온 또 되게 참신한 소리였는데 이제는 수권 경험도 있으시니까 좀 담론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변명은 영어 AI 교육이 이제 조희연 때문에 망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맞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또 다르게 보는 게 지금 교사들 현장에서 솔직히 그걸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를 입증을 시켜야 돼요. 필요성을 인식을 시켜야 되고. 근데 그 담당하는 팀, 그때 외국어 팀에서 담당을 했는데 그 팀한테도 이게 필요성이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 정책연구 보고서를 저도 이제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그 보고만 봤을 땐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보고서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적어주신 대로 되게 큰 정사진을 좀 모두가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했지 않았나. 그래서 그 공유의 시간이 좀 아쉬웠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랑 별개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인공지능 교육 이제 중장기 계획을 새로 발표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범 선생님이 하시려고 했던 이것도 다시 이제 할 거고 이제 어쨌든 그런 뭔가 이걸 보면서도 역시 비판은 쉽지만 설득과 이제 대안의 과정 진짜 힘들다라는 걸 새삼 다시 느끼면서 이범 이후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더 김명수 저자 해가지고 그래서 황동석이 계속 쓰자고 하는데
그만해. 자, 우리 그다음에 송가연 작가님. 근데 되게 말씀해주신 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되게 반갑네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별로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되게 그 좋지 않은 평이 많아서 나는 좀 별로였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점에서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교권을 그 침해한다라고 하는 게 그 교사의 결정권이 적다라고 하는 게 되게 획일화된 평가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행정 공문이 많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 교권을 지켜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부모들이 이런 엄청난 교육열 그런 뭐 그러니까 교사가 내가 내 기준대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왜 그렇게 평가했냐고 이러면서 클레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교사들한테 이 기준이야 이렇게 제시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되게 교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 이걸 없애면 뭐가 교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기준이 되게 많은 거 여기 뭐 기준이 교과 과정, 디테일한 교과 과정이 디테일한 교과 과정. 사실은 교사들이 변명거리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나는 이 기준대로 했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기준. 그래서 만약에 그걸 없애고 교사한테 자율권을 준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너무 지금 약간 그게 생각이 나요.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겠지. 카톡방으로 막. 난리가 나. 지금 줄 아는데. 난 교사가 되게 편안하고 약간 되게 그런 방패막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만약 이걸 없애면 만약에 교사들이 이거 없애는 걸 원치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없애면 교사가 공무원 직위를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요, 제가 적었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공무원 직위를 내려준다는 건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일반 약간 그 영화 같은데 뭐 미국 같은데 보면 그냥 학교에 가서 이력서를 제출하잖아요. 내가 이런 학교에서 가르쳤고 이런 걸 거기는 공부했고.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무원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교사한테 자율권을 되게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사들이 원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배경, 그런 엄청난 교육열을 이렇게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런 교사한테 그런 자율권만 준다라고 하면 되게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는 없어가지고 좀 약간 그게 되게 불만스러워서 그런 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들 저도 약간 교권에서만 다들 태클을 거시네요. 잠깐만요. 자. 그다음에 우리 김효은님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이제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초중등 부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어떤 시간을 두고 이분이 활동을 하고 또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그랬던 내용들을 저는 이제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는데 저는 어쨌거나 대학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대학에 관해서 연구를 하니까 그런 지점에서 좀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의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해요. 첫 번째는 어쨌거나 고등교육 재정이 굉장히 적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학 간 격차가 너무 크고 그게 사실 서열화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에 동의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은 사실상 되게 많이 공유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 고등교육계에서는 많이 공유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학 상황에서 가장 문제되는 지점들은 생각보다 그 대외적인 학령인구 감소라고 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대학 간 격차, 뭐 교육비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 그 격차를 보여주셨는데 생각보다 교육 여건이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요. 서울에 있는 우리가 뭐 스카이, 뭐 중경이시, 뭐 서성한 뭐 이렇게 하는 학교들과 이외 학교들이 생각보다 교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대규모 대학들 그 학교들이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저의 고민은 사실 정원을 어떻게 대규모 사립대학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사실 초점이 있고 그리고 교육재정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도 교육재정 그러니까 고등교육재정에 대해서 확보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 되게 많은 방법론이 제시가 됐고 그런데 이게 번번이 기재부에 사실 막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고등교육 재정을 증액해야 되냐고 하는 그런 논리에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 학령인구 감소라고 하는 그런 파고가 너무 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언급이 돼 있나 했는데 제가 뒷부분을 안 읽어봐서 아직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학령인구가 중요한 문제인데. 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문제의식은 어쨌거나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분석적으로 잘 써주셨지만 이건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실 모르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대학 문제를 다룰 때 되게 고민되는 지점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능력주의가 굉장히 약간 만연하기도 하고 이게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얽힌 곳이라 가지고 그 가장 보통 사람들을 설득한 논리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차를 줄이려면 사실상 대규모 대학 같은 경우 특히 서울에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대학들의 정원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욕망이 이렇게 결합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남에 있는 학부모들의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과대대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정원 줄이거나 아니면은 왜 우리가 뭐 지방에 있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막 정말 비하하는 발언들도 많은데 이런 인식들이 만연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스카이를 줄이면 난리가 날 테고 네, 지적- 그러니까요. 지방대는 지잡대라고 하는 마당에 지방대 네. 인원을 늘리겠다 그러면 그것도 난리가 나고 참. 네. 스카이를 지방으로 보내면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이제 연대고대가 가겠느냐. 뭐. 우리 한송희 선생님도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잠깐 키시고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집에서 너무 프리하게 있었어가지고 지금 비디오를 그러면 켜야 비디오는 끄고 돼서. 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오늘은 좀 원래 멤버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적응 중이고 지금 열심히 들어봤는데 학교 밖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약간 충격을 받으셨군요. 네, 민망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제가 이제 계속 변명하고 있는 저를 이제 보다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나를 자꾸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저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아니 근데 초등학교 교사시거든요. 초등학교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변명을 좀 해야 되는 게 음. 여기서는 이제 입시를 다루기 때문에 고등학교 얘기만 하는데 초중은 진보교육과 혁신 이후로 교사 잘못이 엄청 생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초중은 가보시면 저희가 다녔던 초중이랑 완전 달라요. 교사 개별화 수업도 하고 뭐 연극 수업도 있고 뮤지컬 수업도 있고 그리고 공간도 완전히 바뀌어 있고 다 다른 학교입니다. 고등학교가 문제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한송이 화이팅! 아니 그 얘기가 굉장히 위로가 많이 있어. 되는데 실제로 초등학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유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초등학교 때 시절이랑은 이제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자율성도 그렇고 이제 교사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다른 학교급에 비해서 민주화가 되어 있다고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수능 감독을 하러 중학교를 갔었는데 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교실 환경 자체가 그 사람의 감정을 메마르게 하는 환경이더라고요. 이제 그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별로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막 되게 예쁘게 착하게 키워서 중학교를 보냈는데 이런 데서 생활한다는 게 되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참 우리가 교육적인 목표를 좀 다 같이 좀 좀 전인적인 인간으로 우리가 좀 제가 너무 꿈 같은 얘기를 했죠. 아닙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게 저 이건 또 자꾸 예쁜 아이들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면서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되게 전쟁터 같고 되게 피곤한 삶인 것 같아서 아이들 볼 때마다 그런 게 좀 미안했고 근데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제가 교육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되게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도 책을 잘 읽어보고 다음 독서 모임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두수 대표님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말씀해 주세요. 김두수 대표님. 예, 네네. 저도
이거 보면서 밥 먹으면서 봤기 때문에 화면을 꺼놨습니다. 저는 이번 선생을 2008년부터 10년 사이에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고 그때 이제 처음 뵀는데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하고 한 10년 차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정치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현실 정치를 바꿔야겠다 생각한 게 이제 2000년이었는데, 이번 선생이 그때 본인이 이제 강남에서 1타 강사로 제일 잘 나가다가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들어오면서, 정치권으로 들어온 건 아니죠. 교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만나고, 당시 저는 이제 2008년에 지금은 뭐 말하면 너무나 쪽팔리지만 사회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김대호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2012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만둔 지 이제 8년 됐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그걸 하고 있는 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기회에 저 그만둔 지 8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번 선생 만나서 이제 교육계획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뭐로 정치를 했냐면, 저는 정당 전문가, 정당 혁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치에 이제 시작했고, 첫 시작이 이제 민주노동당이었고, 민주노동당 기획국장을 통해서 집권 가능한 진보 정당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 그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연결해서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설계했던 게 지금의 기본당원이 된 이제 기간당원제 이런 건데요. 이번 선생도 이제 이런 교육에서의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은 경청했고, 당시 제가 이제 교육의 현장에서의 전문가를 두 사람을 꼽으라면 이제 한 사람이 이범익, 한 사람은 이 책 서문에 나오는 이기정 선생님입니다. 뭐 보암고인데 지금 이제 간학 쪽에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이 두 분이 가장 책도 많이 쓰고 자기 견해가 뚜렷해요. 견해가 뚜렷하고, 그래서 제가 최고의 현장 교육에 관한 현장 전문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번 그 사디언에서 이 교육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정교조 한만중 교육실장인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뒤에 이제 박근혜 정부 교육비서관으로 들어간, 지금은 이름이 가물가물한 사람하고 이제 논쟁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뭐 정교조 뭐 선거를 하다가 뭐 선거비의 30% 이런 이야기를 막 했다. 둘이 이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아시다시피 정교조와 저쪽 우파의 그 토론회 끝나고 나서 이 뒤에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간 이 양반이 그 토론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저도 검찰에 2번 불려가고, 결국은 그날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내놔라, 그걸로 오겠다는 비디오 테이프가 마친 그때 한 2시간 찍는 바람에 1시간 반 정도 돼서 비디오를 다 찍고 뒤에 30분을 못 찍었는데, 그 발언 유무는 이제 뒤에 30분에 나오는 바람에 증거가 없어서 그게 이제 다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이 교육을 놓고 우파 좌파 굉장히 뭐 인간적 그 모멸까지 충돌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정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쭉 써놓은 특히 뭐 K 에듀 이 부분은 뭐 빨리 할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제 대논쟁은 굉장히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많은 걸 긍정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거라도 좀 이렇게 굉장히 뭐 당연히 학종과 뭐 이 정시 수시 뭐 이런 거 논쟁할 때 그게 이제 자기들의 생각이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데, 그런 것도 잘 해놨고,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대학 서열은 물질적인 거다, 이런 게 저는 너무 통쾌합니다. 그렇게 몇 번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에 뭐 이야기하고도 잘 안 통한데, 이런 게 뭐 감으로 가지고 있던 게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증명됐다는 사실도 기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좋고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근데 3부 4부에서 좀 더 많은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이야기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프레지던트 TV가 내일 아침에 촬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네네. 그 냉장고에는 맥주 2병과 그 원앙주가 1병 있습니다. 그거 좀 드시고요. 그것도 잘 아, 예. 드시고 그리고 이제 잘 단속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미영 박사님 음소거 켜고 비디오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 비디오 네, 들립니다. 네네. 보세요. 네네네. 지금 이게 혁신학교가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앞쪽에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혁신학교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에서 되게 많이 감명받았다고 해야 되나? 저도 경기도인이 된 건 아닌데 혁신학교로 인해서 학력이 저하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혁신학교가 경기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제 막 보여주셨어요. 이범 선생님께서. 그래서 혁신학교는 사실 뭐 그러한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좀 여건이 어려운 데부터 혁신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좀 혁신학교가 인상이 낮아진 거다. 사실적으로는 좀 나빠진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를 데이터로 보여주셔서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 좀 많았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뭐 고등교육 제정 물론 어려운 거 인정하고 고등교육 제정 자체는 교육부에서 되게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고등교육 제정도 지금 내국세에 연동하자는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고등교육 제정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사실은 초중등이랑 같이 나눠 먹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질문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고등교육과 초중등 교육의 결국에 제로섬 게임인데 사실 고등교육에 더 가면 초등교육이나 초중등 교육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초중등과 고등이 싸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얘기를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육협의회에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고등교육 제정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런 기조가 좀 전체 파이를 키워야 되는 거지 그 파이 안에서 싸우면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아까 학령 인구 이야기도 하셨는데 학령 인구도 코로나 같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쨌든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면 더 이상 학교 학생 수 줄일 수 없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조금 학령 인구를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지만 그에 따라서 더 질을 높인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저는 사실은 좀 약간 마이너한 인간이어서 이번 선생님의 의견을 좀 많이 공조했거든요. 사실 뭐 이 의견 들어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동조를 했었는데 뭐 그렇게 동조를 하면 약간 매장될 뻔한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안 됐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저는 교육 쪽이지만 그래도 좀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교육계는 너무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범 선생님이 쓰신 책이 조금 뭐라 그러지? 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다음 우리 민지용 비서님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각 분야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참 두려운데 일단은 좀 지금 우리 진보 진영의 문제 중에 하나가 세상을 시장이 아니라 도덕으로 바라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더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부동산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뭐 나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혹은 나는 좋은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생각 안 되면 물러가야 돼요. 나가면 거기 뭔가 좀 망가졌다 그래서. 뭔 얘기 나와요? 네, 쭉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예.
나는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혹은 나는 좀 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죄악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중들의 욕망을 좀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는 게 우리 진보교육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교사들이나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데 좀 반대하시는 의견이 좀 많아가지고 놀랐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책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일 공감이 갔던 부분은 교육이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이 가장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교육 제도를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제도적 정치적 파급력이 엄청났고, 또 교육계에서도 그 때문에 이제 교육계에서는 이제 정치권도 교육계도 어떤 어젠다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사교육 증가는 앞으로 당분간 책에서도 아마 책에 읽다가 들었던 생각이 사교육 증가는 필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최근에 정치가 확대되어 왔지만 거의 수년째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해 오고 있었고, 그리고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교육제도가 잡히게 되면은 한동안 사교육 증가는 필연일 수밖에 없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대학 재정 얘기도 나왔는데 진짜 최근에 이제 기재부가 우리 모두의 눈내북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학 교육 재정을 올해 예산 심사하면서도 좀 늘리려고 했는데 다 잘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김효은 연구원님께서 이제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수능 입시 이외의 교육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마이너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석주희 씨는 패스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차영란 선생님 음소거 키고 비디오 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 특성화고로 옮기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 생활기록부 학기 말에 정리할 때마다 양심의 좀 가책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해요. 원래 그 학생이 가진 능력보다 서술할 때 아무래도 이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은 더 과장되게 표현하는 면도 있고, 담임을 하다 보면 항상 그 생활기록부를 정리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학생과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가 마치 생활기록부를 정리해주는 사람인가, 잘 써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 버린 것 같아서 좀 거기에 대한 좀 환멸감이 들기도 하고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옮긴 지 지금 2년째인데 사실 여기에 와서도 이 특성화고를 오는 학생들은 이제 고졸 취업이나 이런 거를 바라보고 입학을 했는데, 막상 교육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분명히 고졸 취업이 많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고졸 취업이 없어져서 금융권으로 이제 진입도 못하고 해서 급하게 대학 수능을 준비를 해서 특성화고 전형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 정책이 자주 변함에 따라서 있게 되는 피해가 바로바로 또 보이더라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아까 말씀 나왔듯이 교육부가 원래 본래적인 기능을 이렇게 못할 바에 없어져 버리면 오히려 교육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고, 저희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사실 이번에 코로나 정책 접하면서 저희도 좀 화가 난 면이, 교사들에게 정보가 오히려 뉴스가 더 빠르고 교사들이 오히려 더 늦게 아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뭐 온라인 상황이, 코로나 사태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긴 했지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너무 무시한 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1년이었거든요. 저희도 사실 참 힘든 과정이긴 했는데 K-에듀라는 표현을 이 온라인 교육에 연관돼서 썼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물론 과도기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것이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명확하게 갖고 움직이는 게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는 이제 뭐 바칼로레아 시험을 뭐 전 국민이 공유할 정도로 그런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대입 정책을 꽤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너무 정책이 자주 바뀌어다 보니까 이런 정말 한국만의 우리나라 교육열을 정말 뜨거운데 그에 따른 정책만큼은 뚜렷한 우리 이렇게 교육이 훌륭합니다라고 할 만한 게 않나 싶어서 그런 면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자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정말로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 정말 뚝심 있는 교육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최지연 선생님 음소거 켜고 비디오 켜고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제가 책을 안 읽고 그냥 옵저버로 조용히 듣다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의견을 많이 듣게 되네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만 떠오르는 대로 조금 교류하고 싶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윤 기자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냥 교사의 자유나 이제 교육 과정의 자유, 학생의 선택권이 이제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그 피드백들이 다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좀 아직은 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편으로는 교사로서는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교사들의 개인 역량에 따른 편차가 큰 것도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그게 뭐 지역의 차이가 됐든 학교 급별의 차이가 됐든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훌륭한 교사들의 풀을 가지고 이제 선발을 해놓고 그걸 잘 활용 못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교사들을 이제 연수시키고 충분히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에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교육 과정의 자유 같은 경우도 뭐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평가나 이런 데서는 뭐 오히려 보호해주는 학부모의 뭐 공격으로 왜 그거를 자유를 못 맡기는가에 대한 것도 그건 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미묘한 되게 다양한 엮여 있는 문제거든요. 우선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특히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선행을 막기 위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선행을 막기 위해 되게 구체적인 교육 과정과 어떤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수학이나 과학 같은 교과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가리키는 사회 분야나 이제 언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너무나 구체적인 평가와 교육 과정의 목표가 되게 많은 펼쳐질 수 있는 창의적인 수업들을 또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자율권을 교사랑 학교랑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점점 이 모든 자율권을 뺏기고 있는 상황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좀 더 수업의 질이나 수업에서 아이들이 갖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안 해왔던 게 아니고 하고 있고 잘 됐던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반화시켜서 좀 평가절하되고 있는 건 아닌가, 잘된 케이스들을 잘 살리는 방법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진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학생의 선택권 같은 문제도 이제 아무래도 교직원들의 수급 문제랑 교원들이 이제 평가를 냉정하게 받고 어떤 선생님 수업이 인기가 많고 없고 이러다 어떤 과목은 폐강되고 그럼 수업 시수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어떤 선생님 수업이 많고 어떤 선생님 적고 그러면 그 선생님을 자를 수도 없고 뭐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더 큰 틀에서 는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더 우선돼서 이것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방향으로 이것의 논의가
그냥 안 될 거야.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교육 경력이 이쪽 특목고에만 한정되어 있고 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제가 주로 사회교육과긴 하지만 교육공학 쪽을 전공을 해서 저는 이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교사 집단이나 이런 데서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K-EDU라는 표현을 쓰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전체에서 전 세계의 교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수업 경연대회나 아니면 이제 구글에서 하는 교육자 집단 같은 데서 한국 선생님들의 약진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프론티어적으로 교육 활동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게 좀 어렵다라는 판단보다는 이 선생님들의 풀을 어떻게 이용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되게끔 생각하는 쪽으로 좀 시각을 좀 넓혀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너무 옆으로 가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승철님 음소거 키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온라인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저도 사실 책이 오늘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읽지 못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최병천 보좌관님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패스하고 다음 주에 뭐야? 돌아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1차 스터디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추가로 뭐 좀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아까 김효은 씨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끝내도 되고. 김효은 연구원님? 추가로 말씀드릴 거 뭐 딱히 없습니다. 또 길어지면 힘들고 그러니까. 센스가 있으십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이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의원님 따라가지고 혹시 지방을 좀 몇 번 가봤었어요. 그래서 지방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을 좀 만나고 그랬었는데 지방이라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의 실력이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선생님들의 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의를 어떻게 선생님들의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전파시켜 주느냐, 그게 우리 교육 행정이나 아니면 이제 정치 쪽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선생님들 혹은 개인들의 자율성을 아주 정말 방대하잖아요. 그것까지 실제로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방대한 책들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나 개별 학생들의 자율성을 좀 억압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우리나라 선생님들 자원들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현장 지방에도 열의를 가진 선생님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생들과 잘 소통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방법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저도 한마디 보태고 싶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단체 사진 찍을 거니까 잠깐만 화면 좀 켜주세요. 비디오 켜시고 우리 책 있으면 책 들고 화면 좀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사진 찍고 끝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좀 나오게 좀 노력을 좀 해봐 좀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 오케이, 힘듭니다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저도 비디오 켜고. 자,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